탐정 갈릴레오, 히가시노 게이고, 사장 폭발하다. 쌍안경에 초점을 맞추자 파란 수영복이 보였다. 여자는 윗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싸구려 비닐 시트 위다. 얼굴에는 짙은 색의 선글라스. 샤넬인지도 모른다. 옆에 남자가 누워있다. 역시 선글라스를 쓴 채 반듯하게 하늘을 보고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른 듯 온몸이 번쩍번쩍 빛난다. 갈비뼈가 드러난 가슴이 불그레하다. 여자는 피부를 태울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빛이 파라솔의 그늘을 따라 자신의 위치를 열심히 바꾸고 있다. 때로 팔과 다리에 바르는 것도 자외선 차단 크림일 것이다. 오늘 햇살은 특별히 강렬한 것 같다. 여자가 문득 잊었던 뭔가가 떠오르기라도 한 듯 수영복 끈을 옆으로 젖히자 하얀 선이 드러났다. 여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남자에게 뭐라고 말한다. 이런데 오래 있다가는 피부가 상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남자는 드러누운 채 웃으며 대답한다. 자기가 바다에 가자고 해놓고선 그런 말이라도 하는 걸까? 이렇게 햇살이 강렬할 줄은 몰랐지. 벌써 9월인데. 무슨 말이야. 이 시기에 자외선이 오히려 더 강한 법이야. 쌍안경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그런 대화를 상상하고 있을 때였다. 여자가 어깨에 걸치고 있던 타월을 내려놓더니 선글라스도 벗고 일어섰다. 그 대신 곁에 놓여있던 공기가 팽팽한 비치 매트를 손에 들었다. 나 수영하고 올게. 자기는? 난 됐어. 혼자 갔다 와. 여자는 비치 샌들을 신고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쌍안경을 내려놓고 맨눈으로 여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9월인데도 일요일의 쇼남 바닷가에는 아직도 커플이나 가족들이 넘쳐난다. 올해는 블루 수영복이 유행이다. 그는 여자를 찾느라 꽤 고생했다. 그녀는 물가에서 샌들을 벗으려 하고 있었다. 맨발이 되자 비치 매트를 끌어안고 바다로 들어갔다. 그는 옆에 내려놓은 아이스박스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그것이 들어있다. 그는 그것을 꺼내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메사토 리스코는 수영을 잘 못한다. 그러나 바다를 좋아했다. 비치 매트를 붙들고 파도에 흔들리노라면 자연의 은총을 흠뻑 받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시간의 흐름조차 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결혼 전에도 자주 바다에 왔었다. 남편 스네이코는 그즈음 후지사와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요코하마에서 만나 데이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리스코가 바다에 가서 헤엄을 치고 싶다고 하면 스네이코는 모든 일정을 접어버리고 자신의 파제로를 몰아 그녀를 바닷가로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파제로의 트렁크에는 늘 두 사람의 수영복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두 사람만의 느긋한 시간을 즐기는 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리라고 리스코는 생각하고 있다.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아기를 갖지 않았지만 이제 슬슬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때이다. 부부가 모두 올해 29이 되었다. 보디보드나 스쿠버 다이빙도 해보고 싶지만 2세 계획도 세워야 하니 당분간은 참아야 할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녀는 체념했다. 지금의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행복 속에서 아기까지 가지게 될 테니 한두 가지 즐거움이야 희생한들 어떠랴 싶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거야? 리스코는 비치 매트에 상반신만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거대한 물침대 위에 있는 것 같았다. 바닷물 속에서 차가워진 피부가 금방 따스해졌다. 갑자기 매트가 어디에 닿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바로 아래에 누군가 잠수해 있었다. 작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한 남자의 얼굴이 위로 솟구쳤다.
짧은 머리에 젊은 남자였다. 눈에는 물안경을 쓰고 있었다. 미안. 남자는 짧게 말하고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리스코는 한순간 자신의 뇌리에 떠올랐던 생각에 피식, 실없이 웃고 말았다. 젊은 남자가 갑자기 물속에서 나타났을 때 그녀는 자신을 유혹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가끔 있었다. 그러나 25살을 넘기고부터는 말을 걸어오는 남자가 거의 없었다. 이젠 쓸데없는 욕망을 버리고 안정을 찾아야 할 나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가져야 하는 거야.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해안가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주변에는 사람도 별로 없다. 리스코는 다리를 바쁘게 움직여 방향을 바꾸었다. 바로 그때였다. 뭔가가 그녀를 덮쳤다. 우메사토 스네이코는 그 순간을 보았다. 그는 바로 조금 전에 몸을 일으켜 바다에 떠있을 아내를 눈으로 찾고 있었다. 리스코의 모습은 금방 시야에 들어왔다. 핑크색 비치 매트가 표시였다. 그녀는 매트에 매달린 채 파도와 파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물고 지포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아까 마신 콜라병이 재떨이를 대신해 줄 것이다. 담배를 피우며 그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는데 금방 어딘가로 사라졌다. 바보 자식. 그런 생각을 하는데 리스코가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며 방향을 바꾸려 했다. 아무래도 저 혼자 바다 멀리까지 나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 같다. 스네이코는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길게 내뿜었다.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아내의 모습이 불기둥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것은 노란 불기둥이었다. 불기둥은 바닷속에서 솟구쳐 오르듯 하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충격으로 주위의 불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불기둥이 물속에서 파바박 튀어올랐다. 첫 폭발로 해수욕장 전체에 스톱 모션이 걸렸다. 해수욕객들은 얼이 빠진 모습으로 불기둥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순간 패닉이 일어났다. 모두가 앞을 다투어 해안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비명, 노호, 절규. 우메사토 스네이코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라는 영화를 떠올렸다. 그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상어를 피해 도망쳤는데 지금은 불기둥을 보고 도망치고 있다. 그런 영화를 떠올린 것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고 사고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비치 매트에 앉은 채 그리고 손가락에 담배를 낀 채로 조금 전까지 아내가 떠있던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해면에서는 폭발의 여운도 사라졌다. 다만 자잘하고 하얀 거품들이 몇 겹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댄다. 그러나 스네이코의 귀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고는 비틀비틀 해변을 향해 걸어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올라왔는데도 아내만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리스코, 어디 있어? 이윽고 스네이코의 눈은 해면에 떠오른 뭔가를 포착했다. 핑크색 비닐 같은 것이었다. 그 순간 그는 리스코가 타고 있던 비치 매트의 색깔을 떠올렸다. 사카가미 하이츠의 주민이 걸어온 전화라는 것을 알고 가토 도시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지은 지 10년이 지난 그 연립주택은 방음이 잘 안 되는 데다 난림공사여서 입주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독신자가 많은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 도쿄도가 쓰레기 처리에 관한 새로운 조례를 만든 지도 벌써 몇 년이나 지났지만 주민 가운데는 아직도 그 룰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가토가 예감한 대로 이번에도 불만을 털어놓는 전화였다. 1층에 사는 주부인데 윗베란다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짜증나 죽겠다는 것이다. 세탁해서 널어둔 시트가 더러워졌는데 이걸 어쩔 거냐고 가토더러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아, 위층은 후지가와 씨로군요. 지금 집에 안 계신가요?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하는 거죠. 당장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자는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아, 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토는 얼굴을 찌푸린 채 사카가미 하이츠의 열쇠를 찾았다. 후지가와 유이치도 독신자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계약을 할 때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말이 없고 조용한 청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가토는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맡기고 벤을 타고 나섰다. 가토 부동산은 그의 아버지가 창업한 가게였다. 미타카 역에서 걸어서 7분, 세련된 인테리어라는 것이 사카가미 하이츠의 광고 문안이다. 걸어서 7분은 거짓말이 아니지만 회색으로 변색한 벽만 보아도 세련된 인테리어라는 표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알 수 있다. 간선도로에서 가까워 배기가스의 영향으로 금방 벽이 더러워지고 마는 것이다. 베란다 쪽으로 돌아들어서 문제의 장소를 확인했다. 원인은 금방 드러났다. 후지가와가 사용하는 에어컨 호스의 중간이 어긋나서 물방울이 떨어진 것이다. 아래층 주부의 말로는 후지가와가 집에 없다고 하는데 에어컨의 실외기는 작동하고 있었다. 끄는 걸 잊었거나 너무 더워서 그냥 틀어놓고 회사에 갔거나 어느 한쪽일 것이라고 가토는 생각했다. 어쨌든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가토는 열쇠를 찾으면서 계단을 올라갔다. 후지가와의 집은 203호이다. 현관문에 달린 우편함에 231치 신문이 꽂혀 있었다. 그렇다면 출장이나 여행이 아닌가. 에어컨 끄는 것을 잊어버린 게 분명하다. 열쇠로 문을 땄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그의 몸을 휘감았다. 현관에서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개수대가 붙어 있다. 안쪽에는 2평 반 정도의 방이 있는데 거실 사이에 여닫이 문이 달려 있어 안은 볼 수 없다. 가토는 신발을 벗고 실내로 올라갔다. 무엇 때문에 이런 불길한 기분이 드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안방 문을 열기 직전에 불길한 예감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악취였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혹시 이건 하고 문을 열었다. 방 한복판에 사람이 엎드린 채 넘어져 있었다. 트렁크스의 티셔츠 차림이었다. 하얀 티셔츠에는 검은 지도 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깨진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였다. 2초 후 가토는 황망히 뒷걸음질을 치다가 거실 중앙에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문에 붙어있는 행선지 표시판을 보니 육아와 만화부는 행방불명이었다. 제실, 강의, 실험실, 외출 중, 휴식, 모든 란이 공백이기 때문이다. 슬쩍 문 아래를 보니 청색 자석이 떨어져 있었다. 구선하게 슌페이는 그것을 집어들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갈색 머리카락의 젊은이가 문을 열었다. 눈썹이 가지런히 손질되어 있다. 요즘은 이과 학생들도 멋을 부리는 모양이라고 34살의 구산하기는 생각했다. 육아와 있어요? 라고 그에게 물었다. 수상쩍어 보이는 남자가 조 교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것이 이상한지 학생은 멀뚱한 표정으로 네 하고 대답했다. 지금 바쁘면 나중에 오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갈색머리 젊은이는 문을 활짝 열고 구산아기를 안으로 맞이했다. 구산아기가 들어서자 비음이 약간 섞인 육아와 마나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일 압축본배가 가라앉아 있었다면 그것이 왜 터졌는지, 그 내용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지. 어느 한 부분이 파손되어 부식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왜 기체가 먼저 배출되지 않았을까? 또한 기체가 타오른 원인은 무엇일까? 유가와는 의자에 앉아 3명의 학생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연구 이야기라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가와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 어이, 마침 좋은 손님이 오셨군.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몰라. 괜찮아. 연구 모임도 끝나고 해서 잡담을 좀 나누는 중이야. 자네의 의견도 꼭 들어보고 싶어. 무슨 이야기? 또 과학 이야기로 나를 바보 만들려고? 바보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몰라. 이 이야기야. 그러면서 유가와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구산아기에게 내밀었다. 일주일 전의 신문이었다. 사회면을 위로 두고 접혀 있었다. 쇼난 해안의 폭발 사건 말이지. 기사를 보면서 구산아기가 말했다. 그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해보자고. 학생들과 지적인 게임을 벌이고 있어. 조 교수가 그렇게 말하자 문을 열어준 젊은이를 포함한 4명의 학생이 조금 어색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거기에 관해서는 경시청에서도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야. 어떤 테러 조직이 관련된 것인지도 모르니까. 폭탄 테러로 본단 말이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혹시나 해서지.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잖아. 가나가와현 경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 글쎄, 도쿄와 가나가와는 사이가 나쁘니까. 구산아기는 쓴 웃음을 지었다. 관할이 다른 경찰들 사이에 문제였기 때문이다. 내가 듣기로는 그쪽에서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모양이야. 그것도 그럴 게 현장에서 폭발물 흔적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해류에 쓸려간 건 아닐까요? 학생 하나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구산아기는 젊은 학생의 의견에 반론을 펴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만일 그것이 폭탄이었다면 가나가와 경찰이 그 흔적을 놓쳤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경찰에서는 범죄로 보는 건가? 유가와가 물었다. 일단 살인사건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을 거야.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토론하던 중이었지. 조 교수는 학생들을 둘러보고 빙긋 웃었다. 결론은 나왔어? 그때 차인벨이 울렸다. 학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강의 시간이 모양이다. 유가와는 그 자리에 남았다. 저 녀석들에게는 구원의 벨소리였지. 구산아기는 학생들이 앉아있던 의자 하나에 자리를 잡았다. 수학식을 들어놓고 문제를 푸는 것만이 과학이 아니야. 과학자는 바로 이럴 때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해. 유가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흰 가운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자, 인스턴트 커피 어때? 나는 됐어. 서둘러 가봐야 할 때가 있어서. 뭐야, 용건이 있었군. 가까운 곳이야? 가깝고도 가깝지. 이 건물 아니니까. 그래? 검은테 안경 속의 눈동자가 동그래졌다. 무슨 일로? 여기 오늘 신문 없어? 그런 일주일 전 쓰레기 말고. 구산아기는 주변 책상 위를 둘러보았다. 자료나 도면 등이 난잡하게 흩어져 있을 뿐 오늘 신문은 보이지 않았다. 과학 교재가 될 만한 신문이라면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무슨 사건이라도. 미타카이 연립주택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어. 구산아기는 수첩을 펼쳤다. 25살 남성. 이름은
후지가와 유이치 전 회사원, 발견한 사람은 연립주택을 관리하는 부동산 사장으로 사후 사흘 정도 경과. 그거라면 어젯밤 뉴스에서 봤지. 찜통 더위이다 보니까 시체가 빨리 부패했다는 거고 발견자가 불쌍해. 그래도 에어컨이 켜져 있었어. 아마도 부패의 악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의도였을 테지. 그렇지만 범인은 이런 혹독한 늦더위는 예상하지도 못했을 거야. 너무 더워. 유가와는 입술을 비틀었다. 지적 노동자에게 더위는 적이지. 기억이 열 때문에 파괴되니까. 그렇게 덥다면 가운이라도 벗으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사나기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후지가와 유이치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어? 구사나기가 유가와에게 물었다. 유가와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왜 내가 그런 사건의 피해자를 알아야 하지? 그 사람 유명인인가? 아니, 완전 무명이야. 그렇지만 자네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대이도 대학 이공학부 출신이니까. 졸업은 2년 전에 했지만. 어휴, 그래? 뉴스에는 안 나오더라고. 학과는? 에너지공학과라고 되어 있네. 수첩을 보고 구사나기가 대답했다. 에너지로군. 그렇다면 내 강의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그런데 나쁜 기억 속엔 없어. 다시 말해, 성적이 특출하지 않았다는 거야. 눈에 띄지 않고 대인 관계가 별로였다는 게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이야.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굳이 피해자의 모교를 방문한 걸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유가와는 안경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가 보이는 버릇이다. 그리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구사나기는 상의 호주머니에서 사진을 한 장 꺼내 유가와에게 보여주었다. 사실은 이게 후지가와의 방에서 나왔어. 유가와는 사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이네. 자네를 친구로 둔 인연으로 여기 올 기회가 많아서겠지만 사진을 보자마자 이곳 주차장이라는 걸 알았지. 내가 알려줬더니 다른 수사원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사진에 나온 장소를 찾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네. 사진의 날짜를 보니 8월 30일이로군. 2주 전이네. 즉 후지가와는 그날 이 대학에 왔다는 거야. 나는 그 목적을 알아내야만 하고. 어떤 서클의 선배로서 찾아온 것일지도 모르지. 구사나기와 유가와는 학생 시절에 배드민턴부에 속해 있었다. 후지가와의 학생 시절 동료에게 연락해봤지만 그는 어떤 서클에도 들지 않았어. 서클 활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가와는 팔짱을 꼈다. 취직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어. 너무 늦은 정도가 아니라 그건 절대로 아니야. 구사나기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왜? 아까 말했었지. 전 회사원이라고. 후지가와는 7월 말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 그렇다면 지금은 무직인가? 그럼 재취직 자리라도 알아보려고 온 건지도. 그렇게 말한 다음 유가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사진을 구사나기에게 돌려주었다. 그건 그렇고 무슨 이유로 주차장 사진을 찍었을까? 오히려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그건. 구사나기는 사진을 보며 그렇게 말했다. 2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야외 주차장에 고작 몇 대가 서 있을 뿐인 삭막한 풍경이었다. 후지가와 유이치는 학생 시절에 에너지공학과 제5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었다. 구사나기가 그 같은 말을 하자 그곳에서 조수로 근무하는 마스다라는 사람을 잘 안다고 유가와가 말했다. 마스다는 원래 물리학과 출신이야.
나랑 동기고. 제5 연구실로 통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유가와가 말했다. 거긴 뭘 연구하는 곳이야? 제5 연구실 자체는 열 교환 시스템을 테마로 삼는 곳이야. 마스다는 열학이 전문이고. 열학? 간단히 말해서 열과 물체의 열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열역학. 원자나 분자와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 연구하면 통계역학이라고 하지. 하긴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묻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고 구산하기는 후회했다. 제5 연구실 앞에 이르자 잠깐 여기서 기다려. 하더니 유가와는 문도 두드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분 정도 지나 다시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이야기가 됐어. 인터뷰에 응해준다고 해. 고마워 하고 구산하기는 안으로 들어섰다. 실험실을 겸한 방이었다. 구산하기로서는 뭐가 뭔지 모를 개츠키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창가의 책상 앞에 비쩍 마른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반소매 셔츠의 단추를 가슴 언저리까지 풀어헤치고 있었다. 몹시 더운 방이었다. 유가와가 양쪽을 소개해 주었다. 비쩍 마른 남자의 이름은 마스다 다케히사였다. 구산하기와 유가와는 접이식 파이프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유가와에게 형사 친구가 있을 줄이야. 구산하기의 명함을 보며 마스다가 말했다. 억양이 없는 평이한 말투였다. 그는 구산하리가 손수건을 꺼내는 것을 보고 엷은 미소를 머금었다. 죄송합니다. 많이 덥죠? 조금 전까지 실험을 하느라고. 아닙니다. 무슨 실험이냐고 물어보려다 구산하기는 입을 다물었다. 물어본들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후지가와 군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마스다가 먼저 말을 꺼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마스다 씨는 사건에 대해 아십니까? 구산하기의 질문에 비쩍 마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뉴스를 보았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졸업생 하나가 일부러 전화를 해서 말이죠. 그래서 기억이 났지요. 그런 다음 마스다는 유가와 쪽을 돌아보았다. 요코모리 씨하고도 아까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랬군. 나는 이 친구가 가르쳐주기 전까지 피해자가 우리 졸업생인 줄은 몰랐지. 유가와는 구산하기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요코모리 씨도 많이 놀랐겠어. 응, 졸업 연구뿐만 아니라 취직에도 관련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고 구산하기가 끼어들었다. 요코모리 씨가 누구신지. 우리 학교 교수입니다. 마스다가 대답했다. 그의 말로는 후지가와 유이치가 4학년 때 취직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제5 연구실의 요코모리 교수였다는 것이다. 최근에 후지가와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구산하기가 마스다에게 물었다. 지난달에 찾아왔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하고 구산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쯤이죠?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보름날 전후였던가? 중순쯤에요. 무슨 일로? 딱히 용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심심해서 들른 느낌이었습니다. 가끔 졸업생들이 찾아오기도 하니까 특별히 눈여겨보지는 않았어요.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더라? 마스다는 잠깐 생각하더니 얼굴을 들었다. 그렇지. 회사 이야기였어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니시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작지만 그리 나쁘지 않은 회사일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마스다는 유가와를 보았다. 요코모리 씨는 그것 때문에 좀 불쾌해하는 것 같았어.
그랬겠지.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건 나중에 가르쳐 주지. 하고 유가와는 구산아기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했다. 작게 한숨을 내쉬고 구산아기는 마스타에게 눈길을 돌렸다. 회사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지가와 씨가 어떤 말을 하던가요?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어요. 나도 묻기가 좀 못하고 해서. 그렇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을 하기에 그리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의논 상대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취직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말은 그날 나오지 않았고 그 후에도 연락이 없었다고 마스타는 덧붙였다. 그렇다면 그 후로는 후지가와 씨가 여기에 오지 않았다는 거로군요. 네, 이상한데? 하고 유가와가 끼어들었다. 지난달 말에 여기 왔을 텐데. 아니야, 나는 본 적이 없어. 하고 마스타가 말했다. 구산아기는 얘의 사진을 꺼냈다. 마스타는 사진을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곳 주차장이 아닙니까? 이 사진은 왜? 후지가와 씨의 방에서 발견한 겁니다. 날짜가 8월 3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입니까? 마스타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이 대학 안에서 후지가와 씨가 들릴 만한 다른 장소는 없을까요? 글쎄요. 그는 서클에도 안 들었을 테니까 떠오르는 게 없네요. 복학한 학생이나 대학원생 가운데 혹시 친구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구산아기는 다시 사진을 갈무리했다. 그럼 요코모리 교수는 오늘 계신가요? 오전에는 있었지만 오후 들어 외출했습니다. 오늘은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다시 올 수밖에 없겠네요. 구산아기는 유가와에게 눈짓을 했다. 유가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도움이 못 되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스타가 인사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혹시 없으신죠?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구산아기의 질문을 받고 마스타는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저었다. 얌전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를 죽일 만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구산아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를 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바로 옆에 쓰레기통으로 눈길이 갔다. 거기에는 신문지가 버려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거 재미있군. 역시 선생께서도 이 기사에 관심을 가지셨군요. 구산아기는 신문을 마스타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예의 쇼난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건 요코모리 씨가 가져온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건이죠. 자네는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해? 유가와가 물었다. 도저히 모르겠어. 폭약이라면 화학 분야잖아. 그게 우리 관내에서 안 일어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구산아기는 웃으며 신문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니시나 엔지니어링은 주로 배관 설비를 수주하여 생산하는 회사야. 물론 평범한 수도관이나 하수관은 아니지. 거기서 취급하는 것은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의 열 교환기 주변의 거대한 배관 설비야. 요코모리 교수는 그 회사의 기술 고문이기도 해. 그러니까 입사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제5연구실을 나서서 계단을 내려가며 유가와가 말했다. 그러면 후지가와도 교수의 추천으로 입사한 거로구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니시나 엔지니어링 쪽에서 교수에게 우수한 학생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취직난이 심각한 시대라도知명도가 낮은 회사는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가 힘들거든. 교수가 추천하면 대환영이겠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본인의 의사가 아닐까? 바로 그게 골치 아픈 문제라니까. 4학년이라고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어린애야. 자신이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 그리 많질 않아. 그래서 교수에게 억지로 권유받고 발길이 닿는 대로 가는 학생도 꽤나 된다고 봐야 할 거야. 후지가와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사한 지 2년 만에 그만둔 이유도 그런 게 아닌지 몰라. 두 사람은 건물을 나서서 주차장으로 갔다. 거의 정사각형인 공간은 철망으로 감싸여 있었다. 그러나 출입은 자유로운 것 같았다. 현재 13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기본적으로 학생은 주차할 수 없어. 그랬다가는 늘 만차일 테니까. 요즘 학생들은 왜 그렇게 부자인지 모르겠어. 하고 유가와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구산아기는 사진과 실물을 비교해가면서 장소를 옮겼다. 아무래도 후지가와는 길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 건물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았다. 선생님, 뭐하고 계세요? 한 젊은이가 유가와에게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긴 머리를 뒤로 질끈 묶었다. 누가 차에다 장난이라도 쳤어요? 나는 차가 없다네. 이번에 한 대 살까 싶어. 어떤 차가 좋은지 주차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말이야. 기즈마 선생님이나 요코모리 선생님과 경쟁 관계가 되겠네요. 아, 그렇지. 그 두 사람 최근에 새 차로 바꿨더구만. 어느 차지? 서 있는 차들을 둘러보며 유가와가 물었다. 양쪽 다 안 보이네요. 주차장을 둘러보고 나서 학생이 말했다. 기즈마 선생님은 베엠베, 요코모리 선생님은 벤츠입니다. 자네 들었어? 교수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유가와는 크게 손을 펼쳐 보였다. 구산아기는 사진을 보았다. 몇 대 가운데 베엠베와 벤츠가 들어있었다. 광채로 보아 둘 다 새 차인 듯했다. 맞습니다. 이 두 대가 교수님들의 새 차입니다. 학생은 신나게 말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 사진 혹시 그때 찍은 게 아닌지 몰라요. 그때라니? 언제였더라? 낯선 남자가 이 주변을 돌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거 아마 지난달 30일이었던 것 같은데. 구산아기와 유가와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런 다음 서둘러 다른 사진을 꺼냈다. 후지가와 유이치의 사진이다. 이 사람 아니었어? 구산아기가 물었다. 학생은 사진을 보고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꼭 맞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사진 찍는 거 말고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나? 글쎄요. 자세히 지켜보질 않아서. 그렇지만 제게 말을 걸었어요. 자네에게? 아, 그러고 보니 그 사람 교수님의 차에 대해서 말했어요. 차에 대해서? 요코모리 교수의 차가 어느 거냐고요. 그래서 회색 벤츠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구산아기는 유가와를 바라보았다. 젊은 물리학 조교수는 턱을 쓰다듬으며 멀리 시선을 던졌다. 후지가와 유이치의 방에는 책장이 2개 있었다. 둘 다 철제로 구산아기의 키만한 높이였다. 거기에 전문서와 과학 잡지가 빼곡히 꽂혀 있었다. 대학 시절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책이 거의 다였지만 고등학교 시절의 참고서나 교과서까지 있는 것을 보고 구산아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 입시용 문제집도 있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꽂혀 있는 것으로 보아
어쩌다 버리지 못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역사를 남기고 싶어서 일부러 버리지 않은 것 같았다. 세상에는 별 특이한 인종도 다 있다고 구산하기는 혀를 내둘렀다. 그 자신은 대학 합격 발표가 난 다음 날로 입시에 관련된 책을 모두 불태워버린 전과가 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후배 내기시 형사가 구산하기 뒤에서 말했다. 그는 후지가와의 책상 서랍을 조사하는 중이었다. 그렇다면 제 취직에 관련된 건 아니라는 말인데. 구산하기는 바닥에 퍼질러 앉아 책장을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은 회사의 팸플릿이나 재취직을 원하는 사람이 읽는 잡지 같은 것이었다. 여기서 시체가 발견된 지도 이틀이 지나고 있다. 오늘 낮에 구산하기는 내기 씨와 함께 두 곳의 탐문 조사를 나갔다. 하나는 니신나 엔지니어링의 가와사키 공장이었다. 그곳이 7월까지 후지가와가 근무하던 회사이다.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은혼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언제 준비해뒀는지 우리 회사 양식의 퇴직서를 가지고 와서 과장님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이 둥그스름한 과장은 입을 삐죽 내밀고 말했다. 이유 말인가요? 참 어이가 없어서. 본인 말로는 체질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 친구가 하던 일은 설계입니다. 빌딩 같은 데서 사용하는 공조 시설이죠. 이번 4월에 사내에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때 설계 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아, 그 전에 부서 말입니까? 플랜트 개발이었는데 일의 내용은 별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제멋대로입니다.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말했죠. 그만두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말이죠. 후지가와와 가장 친했다는 동료의 이야기도 비슷했다. 애당초 이 회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월에 부서가 바뀌고부터 더 회의를 품게 되었을 겁니다. 의욕이 없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사나기가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데이도 대학의 요코모리 교수였다. 연구회 때문에 신주쿠의 호텔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호텔의 라운지에서 만났다. 물론 후지가와 군에게 니시나 엔지니어링을 권한 사람은 저입니다. 자그만 몸집에 머리가 벗겨진 교수는 조금 세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강력하게 권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졸업 연구 테마로 삼았던 열 교환 시스템 연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면 그 회사가 적합할 거라고 권했을 뿐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묘한 의심을 받는 게 싫다는 듯 교수는 가슴을 펴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에 후지가와 씨가 교수님의 연구실을 방문한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소개해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빨리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마지막으로 구산하기는 후지가와가 주차장 사진을 찍었다는 것과 요코모리의 차를 찾고 있었다는 말을 해주고 떠오르는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떠오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것이 교수의 대답이었다. 그런 다음 구산하기는 다시 후지가와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퇴사 이유나 회사를 그만두고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구산하기는 한숨을 내쉬고 일어섰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았다. 자그만 욕조 위에 빨랫줄이 쳐져 있고 거기에 수영복이 걸려 있었다. 수영을 했는가? 하고 멍하니 생각했다. 현장 검증에서 범인은 면식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실내에는 다툰 흔적이 없고 후지가와는 등 뒤에서 후두부를 맞았다.
아마도 마음을 놓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흉기는 현장에 구르고 있는 4kg짜리 철제 아령이고 후지가와의 소지품이란 것이 확인되었다. 범인은 어떤 이유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범행이 충동적이라도 사후 처리는 너무도 치밀했다. 여기저기 남아있을 지문을 모두 지우고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청소기를 돌려 먼지까지 깨끗이 치워버렸다. 그리고 시체의 발견을 가능한 한 늦추고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에어컨을 돌려놓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체가 더 빨리 발견되었으니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이다. 소변을 보고 나서 손을 씻을 때였다. 발 아래 조그만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구산하기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었다. 커피숍의 계산서라는 것을 알고 그는 실망했다. 사건 해결로 이끌어 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날짜도 사건보다 훨씬 이전의 것이었다. 그것을 세면대 위에 올려놓으려다가 그는 손길을 멈추었다. 계산서에 인쇄된 커피숍의 주소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쇼난 해안 가까운 곳이었다. 구산하기는 친척이 있어서 그 주변의 지명을 잘 알고 있다. 그 날짜는 분명했다. 폭발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다. 손님이 들어오는 기척을 느꼈지만 나가의 히데키는 스포츠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차피 구경만 하고 갈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비싼 걸 파는 데도 아니니까 좀도둑은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설령 물건을 도둑 맞는다 한들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다. 가게 주인에게 잔소리나 좀 들으면 그만이다. 웨이브는 조그만 토산품 가게다. 싸구려 선글라스라든지 비치볼이나 비치 샌들 따위를 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남녀들이 몰려들어 가게 안을 마구 헤집고 다녔다. 그랬는데 며칠 전부터는 사람 그림자도 안 보인다. 해수욕 시즌이 끝나버렸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평년에 비해 열흘이나 빠르다고 주인이 투덜거렸다. 나가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그랬다. 예년에 지금 시기라면 도로 건너편의 해변 여기저기에 해수욕객의 모습이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한산하기 짝이 없다. 원인은 간단하다. 얼마 전에 일어난 폭발 사건의 영향이다. 갑자기 불기둥이 솟아올라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들이 폭사했는데 아직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으니 바다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나가에도 그 사건 이후로는 해변으로 나가지 않았다. 지뢰가 묻혀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참이었다. 올해는 끝났다고 주인이 푸념하고 있었다. 나가에도 동감이었다. 그가 스포츠 신문을 넘기고 있는데 바로 앞에 누군가가 서서 계산대 위에 뭔가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조그만 키 홀더였다. 이 가게에서 파는 제품이다. 어서 오세요. 나가에는 신문을 내려놓고 서둘러 계산기 버튼을 눌렀다. 키 홀더는 450엔이었다. 한산하네. 손님은 돈을 지불하면서 말했다. 30 전후로 보이는 남자였다. 큰 키에 선글라스를 끼고 아르마니 셔츠를 입고 있다. 평소에는 바다에 자주 오지 않는 인종이란 것을 햇볕에 그을은 흔적이 없는 하얀 얼굴로 알 수 있었다. 좀 그러네요. 키홀더를 작은 봉지에 넣어서 잔돈과 함께 건네주었다. 역시 폭발 사건의 영향이 모양이군. 당연하죠. 나가에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또 그 이야기인가 했다. 요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들었는데 손님은 엄지로 동쪽을 가리켰다. 그때 자네가 가까이 있었다더군. 나가에는 얼굴을 들어 남자의 눈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선글라스 색깔이 짙어 눈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표정도 잘 읽을 수가 없었다. 손님, 경찰이세요? 나가에가 물었다. 그 사건 때문에 몇 번이나 경찰의 지문을 받았던 것이다.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거기에 인쇄된 문자를 읽어보고 나가에는 놀라고 말았다. 물리학 교수가 이런 데로 오시다니 의외네요. 잠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그건 괜찮지만 제 말을 들어보신들 참고할 것도 없을 텐데요. 경찰도 참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으니까요. 이상한 걸 보았어? 이상하다면 이상하죠. 갑자기 그런 데서 폭발이 일어났으니까요. 어떤 느낌을 주는 폭발이었지? 뭐라고 할까? 갑자기 바닷속에서 엄청난 기세로 불이 솟구쳐 올랐다고 할까요? 물기둥이 몇십 미터나 솟구쳐 올랐죠. 뭔가가 터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터져?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이상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요. 뭘 봤는데? 아주 작은 불꽃이 해면을 미끄러지면서 퍼져나간 겁니다. 마치 불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해면을 미끄러져? 남자는 선글라스 한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밀어 올렸다. 그거 불씨 같은 게 흩어지는 것과는 달랐겠지? 완전히 다르죠. 그 가운데는 빙글빙글 돌면서 방향을 바꾸는 불꽃도 있었으니까요. 색깔은? 네? 색깔, 어떤 색깔이었지? 그러니까 나가에는 그때의 광경을 떠올리려 애썼다. 노란색이었던가? 그랬단 말이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의 대답에 만족한 듯이 보였다. 노란색이었단 말이지. 경찰은 착각이 아니냐고. 그렇지만 착각은 아니었지. 네, 나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 믿어도 좋지만요. 아니, 난 믿어. 남자는 키홀더가 된 봉지를 후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바쁜데 고마웠어. 다 물으신 겁니까? 충분해. 남자는 가게를 나갔다. 오늘의 일을 친구들한테 말해주리라 생각하며 나가에는 남자의 등을 바라보았다. 도쿄에서 물리학자가 찾아왔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랄 것이다. 우메사토 스네이코의 주소는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로 되어 있었다. 도쿄 도요코선의 히가시라쿠 역에서 내려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언덕길이 많고 단독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 중간쯤에 그 아파트가 있었다. 벽돌 문양의 타일로 외장을 한 건물이었다. 입구는 자동문. 구산하기는 수첩을 보고 주소를 확인한 다음 503호 번호를 눌렀다. 몇 초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네, 누구시죠?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구산하기는 인터폰을 향해 말했다. 또 넌더리가 난다는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가나가와 현경이 몇 번이나 찾아와서 귀찮게 굴었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구산하기가 그렇게 말하자 아무 대답도 없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혀를 끌끌 차고 있을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현관 앞에서 다시 차인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거무스름한 얼굴이 나타났다.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회사에 문의했더니 오늘은 댁에 계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쉬었습니다. 우메사토 스네이코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티셔츠에 스웨터 차림이었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산하기는 경찰 수첩을 보여주었다. 저는 도쿄에서 왔습니다. 다른 사건과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사건이요? 우메사토는 미간을 찌푸렸다. 네, 혹시 부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메사토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야기나 한번 들어볼까 하는 표정이었다. 자세한 건 그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들으세요.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것도 이젠 지쳤으니까요.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구사나기가 고개를 끄덕이자 우메사토는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라는 말인 듯 했다. 소파가 놓여있는 거실과 부엌이 어지러웠다. 그러나 3평 정도로 보이는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조그만 불단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서 가느다란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구사나기는 소파에 앉았다. 우메사토는 부엌 카운터 의자에 걸터 앉았다. 다른 사건이라니 그건 또 뭡니까? 우메사토가 물었다. 구사나기는 잠깐 생각한 다음 어떤 남자의 변사체가 발견된 사건이라고 대답했다. 살인이라는 겁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게 리스코의 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동일범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면서 구사나기는 손사래를 쳤다. 확실한 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구사나기는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후지가와의 얼굴 사진이다. 이 남자 본 적 있으십니까? 우메사토는 사진을 받아들더니 바로 고개를 저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이번에 변사체로 발견된 사람인데요. 이름은 후지가와 유이치. 혹시 부인께 들어본 적은 없는지요? 후지가와 처음 들어요. 그날 그렇게 말하고 구사나기는 침을 삼켰다. 부인께서 사고를 당하신 그날 이 사람도 해안에 있었습니다. 우메사토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았다. 후지가와의 방에서 발견한 계산서에 있는 커피숍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다. 생각한 대로 시원한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관계가 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날 수영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렇지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후지가와라는 인물은 데이도 대학 출신으로 2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에? 우메사토의 표정이 아까보다 더 긴장하는 듯이 보였다. 부인은 작년까지 데이도 대학에 근무하셨죠? 구사나기가 물었다. 가나가와 현경에 우메사토 리스코의 경력을 문의하여 알아낸 것이다. 그 순간 그의 직감은 하나의 확신으로 바뀌었다. 두 사건은 분명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그래요. 학생과 직원이었죠. 우메사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후지가와 유이치가 다녔던 4년 동안 어떤 식으로든 부인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구사나기의 말에 우메사토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조금 위로 치켜 올라갔다. 리스코가 이 남자랑 모종의 관계였다는 거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사나기는 황망히 손을 저었다. 접촉이라는 말이 좀 그랬군요. 어떤 인간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결혼할 때까지 6년이나 사귀었습니다. 리스코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그렇지만 리스코의 입에서 후지가와라는 이름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남자는 몰라요. 그렇게 말하고 우메사토는 구사나기 앞에 사진을 내려놓았다. 알았습니다. 그럼 부인의 짐이나 서간 같은 걸 정리하시다가 혹시 후지가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사나기는 사진을 갈무리하고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러브레터 같은 거? 우메사토의 입이 비틀렸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리스코는 말이요. 데이도 대학 학생을 싫어했어요.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교활한 데다 자아 도취에 빠진 놈들이라고.
그런 주제에 투정이나 부리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부모에게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밖에 모른다고. 몸만 어른일 뿐 유치원생이나 다름없다고 늘 말했던 사람이요. 그 유치원생 가운데 후지가와가 들어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우메사토는 입을 다물더니 뭔가를 생각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두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쪽 경찰에게 말을 하긴 했지만. 뭡니까? 그날 바다로 가는 도중에 리스코가 나에게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가 있는 것 같다고요. 미행을 당했다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나는 웃으며 흘려버렸지만. 언제 바다로 갈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틀 전이었을 겁니다. 바다로 간다는 걸 누구에게 알리신 적은? 나는 딱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리스코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 후지가와는 줄곧 우메사토 부부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구사나기는 생각했다. 미행한 사람이 후지가와라면.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요? 구사나기가 묻자 우메사토는 조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폭발 직전에 리스코 곁으로 다가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어떤 남자였던가요? 구사나기는 볼펜 끝으로 수첩의 페이지를 누르며 그 대답을 기다렸다. 그게 상대는 물안경을 쓴 데다 거리가 멀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메사토는 혀로 입술을 축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아까 사진으로 본 남자와 머리형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남자도 머리가 짧았으니까요. 구사나기는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후지가와 유이치의 흐릿한 눈이 뚫어져라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우메사토 스네이크와 만난 다음 날 구사나기는 다시 데이도 대학 공학부를 찾아갔다. 그는 이 대학의 사회학부 출신이지만 지금은 다른 건물에 더 친밀감을 느낀다. 건물 앞에 이르렀을 때 예의 그 주차장 쪽을 돌아보고 그는 발길을 멈추었다. 거기에 유가와 마나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유가와는 벤치 옆에서 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봐, 구사나기가 불렀다. 유가와는 순간 몸을 움찔했지만 목소리의 정체를 알고는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뭐야, 구사나기잖아. 재미없는 상대라서 미안. 뭐라고 있어? 별거 아니야. 유가와는 일어섰다. 요코모리 교수의 차를 좀 살펴보고 있었어. 아, 이게 그 차인가? 회색 차체를 내려다보며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번쩍번쩍하는 게 정말 새 차가 좋긴 좋네. 후지가와가 요코모리 교수의 차를 알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무슨 이상이라도 없나 하고 확인하는 중이야. 그랬군. 유가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구사나기는 알 수 없었다. 폭발물이 장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로군. 아니야. 딱히 무슨 근거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자네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후지가와가 그 폭발 사건의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말? 후지가와 유이치가 그날 쇼난 해안에 갔다는 것은 벌써 유가와에게 알려주었다. 그 이후로 진전이 좀 있어? 하고 유가와가 물었다. 어제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보았어. 역시 후지가와가 범인일 가능성이 많아. 구사나기는 우메사토 스네이코에게 들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했다. 문제는 피해자와 후지가와의 관계야. 유가와가 말했다. 바로 그거지. 그런데 내가 부탁한 건 조사해 봤어? 부탁한 거? 잊었어? 후지가와가 가진 기술로 그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아, 그거 말이지. 유가와는 아득한 눈길로 턱을 만지작거렸다. 미안,
너무 바빠서 아직. 이제부터 검토해보지. 그래주면 고맙고 미안하지만 부탁해. 그렇게 말하면서 구산아기는 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유가와가 상대의 눈을 피하며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유가와의 옆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는 뭔가를 느꼈다. 자네 얼굴이 좀 그을은 것 같아. 바다에 갔다 왔지? 어? 내가 그을었어? 유가와는 자신의 볼을 쓰다듬었다. 그렇지 않을 텐데. 바라보는 각도 때문이겠지 뭐. 그런가? 바다에 갈 여유가 어딨어.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유가와가 건물을 향해 발길을 떼자 구산아기도 그 뒤를 따랐다. 그때 등 뒤에서 클렉슨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짙은 감색 뱀배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유가와는 웃으면서 차로 다가갔다.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뱀배가 주차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운전석에서 몸매가 아담한 초로의 남자가 내려섰다. 자세가 반듯해서 그런지 체격에 비해 당당해 보였다. 기지마 교수님, 국제회의는 어땠어요? 유가와가 물었다. 네, 그렇죠 뭐. 오랜만에 그쪽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겁긴 했지만요. 전야자에다 사흘이나 계속되었으니까 많이 피로하셨겠습니다. 하긴 그래요. 일정이 좀 빡빡하긴 했어요. 좀 간단히 하면 좋을 텐데. 유가와와 기즈마가 발걸음을 옮기고 구산아기가 그 뒤를 따랐다. 기즈마 교수님이 안 계셔서 에너지 연구소 애들이 아주 섭섭해하던데요. 기회는 찬스라고 실컷 놀았겠죠 뭐. 그런 주제에 호텔에 웬 전화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원. 무슨 급한 일이라도. 딱히 별다른 용건은 아니었어요. 날씨가 어떠냐는 등 낯선 땅이니까 비 오는 날에는 운전을 하지 말라는 등 통 잔소리뿐이었어요. 내가 무슨 노인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은 사양입니다. 누군가요? 그런 전화를 건 사람이. 젊은 놈이었어요. 참 사람 싱겁게는. 그러면서도 기즈마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구산아기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둘 다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기즈마의 발걸음은 60 정도의 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차고 빨랐다. 도중에 기즈마와 헤어져 유가와와 구산아기는 물리학과 제13 연구실로 들어갔다. 이공학부의 보스야 하고 유가와가 말했다. 한때는 양자역학의 보스라고 불리기도 했어. 지금은 에너지공학부의 보스지만 공부 좀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저 사람 지도를 받으려고 안달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지. 그거 아주 적절한 표현이야. 이공학부의 나가시마 시게오라고 보면 돼. 그렇다면 내가 아주 제대로 말했네. 하고 구산아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모양이야. 비 오는 날 운전 조심하라고 전화할 정도라면. 그건 좀 심해. 누굴까? 전화한 놈이. 세차니까 비에 젖지 않도록 하라는 냉소의 의미도 포함된 게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유가와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다. 허공에 한 점을 응시한 채 입술을 깨물고 있다. 왜 그래? 친구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구산아기는 묘한 흥분을 느꼈다. 유가와가 그를 바라보았다. 혹시?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그는 가운을 휘날리며 방을 뛰쳐나갔다. 어이, 이봐, 왜 그래? 구산아기가 뒤를 따랐다. 유가와는 복도를 달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평소 배드민턴으로 단련된 덕분에 학자로 보이지 않을 만큼 민첩했다. 구산아기가 오히려 숨을 헐떡일 정도였다. 유가와는 건물을 나서자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까
기지마가 주차한 뱀배 옆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어서 구사나기가 멈춰섰다. 땀이 솟구쳤다.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보라니까. 그러나 유가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차 옆에 쭈그리고 앉아 차체의 안쪽을 살펴보았다. 이윽고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살살 고개를 저었다. 구산하기 부탁할 게 있어. 뭔데? 기지마 교수를 좀 불러줘. 당장. 교수를? 왜? 그건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어쨌든 일각일초를 다투는 일이야. 알았어. 교수 방은? 4층 동쪽 끝. 가능한 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살짝 모시고 와. 누구에게도? 그럼. 유가와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내 말대로 해. 다음날 오후 구사나기는 다시 데이도 대학을 찾아갔다. 전날 밤 그는 마스다 다케이사를 체포했다. 마스다는 세이주에 있는 기지마 후즈의 저택 주차장에 침입했다가 도망치려는 중에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그때 마스다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비닐 봉지에 든 금속 덩어리였다. 크기는 손바닥에 쏙 들어갈 정도였다. 그는 체포되었을 때 그것을 압수하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절대로 물이 닿으면 안 돼. 평생 후회하게 될 테니까.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마스다의 경고는 쓸데없는 걱정에 지나지 않았다. 그 금속 덩어리는 그가 짐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체포되기 2시간 전에 유가와 마나부가 벌써 교체해 놓았던 것이다. 그가 기지마 교수 집의 주차장에 침입하여 훔쳐낸 것은 점토에 물감을 칠해놓은 물질이었을 뿐이었다. 마스다가 후지가와를 죽인 사실을 자백했어. 유가와의 피로에 쩐 얼굴을 바라보며 구사나기가 말했다. 그리 상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조금 더 저항할 줄 알았는데 기지마 교수 댁에서 체포되는 순간 모든 걸 체념한 것 같아. 저항한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어쨌든 온통 모를 것들 뿐이야. 그래서 자네한테 설명을 좀 들으려고 왔어. 유가와는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이쪽으로 오라고 턱짓을 했다. 구사나기는 얌전하게 그 뒤를 따라갔다. 책상 위에 과자 깡통이 올려져 있었다. 그 안에 든 것은 물인 듯 했다. 유가와는 책상 위에서 기름종이로 싼 것을 들어 올렸다. 펼쳐보니 안에는 귀이개의 온폭 파인 부분을 가득 채울 정도의 하얀 결정체가 들어있었다. 조금 물러나 있어봐. 유가와의 말에 구사나기는 몇 걸음 물러났다. 유가와는 과자 깡통에 다가가더니 기름종이 위의 내용물을 재빨리 깡통 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자신도 책상에서 물러났다. 반응은 바로 일어났다. 깡통 속에서 불꽃이 있는가 했더니 격한 폭발음과 함께 깡통이 튀어올랐다. 그 안의 물도 사방으로 튀었다. 그 가운데 몇 방울은 구사나기 앞까지 날아왔다. 아, 대단해. 손수건을 꺼내면서 구사나기가 말했다. 대단한 위력이지. 이렇게 눈꽃만한 양으로도 이 정도야. 그게 나트륨이야. 유가와가 말했다. 쇼난에서 폭발을 일으킨 물질이지. 마스터를 취조하면서 듣긴 했지만 도무지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폭발이 끝난 깡통을 구사나기는 겁먹은 눈길로 들여다보았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트륨이라고 말한들 난 몰라. 수산화 나트륨이라든지 염화 나트륨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지만 나트륨은 금속이야. 그렇지만 자연계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금속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고 자네가 말한 것처럼 어떤 화합물로 존재하네. 지금 내가 물속에 넣은 나트륨도 공기에 접한 부분은
이미 산화된 상태였어. 그런데 금속이 폭발을 해? 나트륨 자체가 폭발하는 건 아니지. 지금 말했듯이 나트륨은 반응을 잘해. 특히 물에 닿으면 열을 내면서 수산화 나트륨이 되고 동시에 수소를 발생시켜. 그 수소가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을 일으키는 거고. 성냥과 화약이 아니고 물과 나트륨이군. 나중에는 수산화 나트륨만 남아. 그런데 그건 물에 금방 녹아버리니까 쇼남 바다에서 폭발물의 흔적을 찾지 못한 것도 당연하지. 그렇지만 아까 실험에서처럼 물에 들어가면 바로 폭발하잖아. 범인 후지가와도 도망칠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좋은 질문이야. 사실은 나트륨을 사용하여 폭발을 일으키려 할 때 어떤 장치를 해두면 일종의 시한폭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 그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건데? 금속 나트륨의 표면만을 탄산 나트륨으로 변화시켜 두는 거지. 이건 안정된 물질이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아. 다만 이것 또한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물에 넣어도 탄산 나트륨이 막아주기 때문에 나트륨과 물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탄산 나트륨이 녹게 돼. 이윽고 그 안의 나트륨이 직접 물에 닿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지. 쾅 터지겠군. 구산하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후지가와는 그런 장치를 해둔 나트륨을 들고 우메사토 리스코에게 접근했을 거야. 그런 다음 그녀가 떠있는 바다 바로 밑에 빠뜨렸을 테지. 또는 그녀가 비치 매트에 타고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매달았을 가능성도 있고. 구산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학을 모르는 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범인이 죽고 없으므로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마스다의 말로는 후지가와가 찾아온 8월 중순에 나트륨이 분실되었다고 해. 의자에 앉으면서 구산하기가 말했다. 마스다는 액체 나트륨을 활용한 열 교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전에 같은 연구실에 근무했던 후지가와가 나트륨을 훔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때 마스다는 후지가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유가와는 책상 끝에 걸터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마스다의 말로는 후지가와가 따지러 왔다는 거야. 학생 시절에 요코모리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온 것도, 그 때문에 마스다의 연구를 도와주게 된 것도, 니시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취직한 것도 모두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특히 니시나 엔지니어링에서 관심도 없는 분야의 일을 하게 되면서 그때까지 쌓이고 쌓인 울분에 불이 붙었다는 게 마스다의 주장이야. 유가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쩐지 뿌리가 깊은 이야기 같았어. 깊지. 사실은 나도 완전히 파악하진 못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구산하기는 수첩을 꺼내 펼쳤다. 나트륨 장치만이 아니라 사건의 배경에 대한 이해에도 유가와의 도움이 필요했다. 마스다의 말로는 후지가와는 원래 기지마 교수의 연구실에 가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주요 과목의 학점을 따지 못해서 그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 과목이 바로 기지마 교수 담당이었고 3학년 때 들어두었어야 하는 것이었다. 후지가와가 그 강의를 듣지 못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학생과에 제출한 수강 신청서에 그것을 적어넣지 않았다는 것. 후지가와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벌써 늦고 말았어. 후지가와는 서둘러 학생과를 찾아가 정정을 요청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로군 하고 유가와가 말했다. 우리 학생과가 그런 점에서 아주 엄격하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네. 나도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그때 후지가와를 차갑게 대한 사람이 바로 우메사토 리스코였어. 그랬군.
유가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후지가와는 기지마 교수에게 직접 부탁을 한 모양이야. 강의를 듣게 해달라고.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을 하려면 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교수는? 허락하지 않았지. 구사나기가 말했다. 이유가 뭔지는 마스다도 모른다고 해. 그러자 유가와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나는 어쩐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이유가 뭔데? 아니, 그건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그래서 후지가와는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되긴. 결국 그 중요한 과목을 듣지 못했지. 따라서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기지마 교수 연구실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코모리 교수 쪽으로 간 거야. 그 결과 원하지도 않은 연구를 하게 되었고, 원하지 않은 회사에 들어가서 원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로군. 모든 것이 그 두 사람 탓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럼 그 두 사람이지. 우메사토 리스코와 기지마 교수. 그렇게 말하고 구사나기는 머리를 긁적거렸다. 그렇다고 죽일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일종의 노이로제에 걸렸다는 게 마스다의 의견이긴 하지만. 마스다가? 유가와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후지가와가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했단 말이지. 응. 유가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왜 그래? 아냐. 유가와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후지가와를 살해한 것에 대해 그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마스다 말로는 쇼난 사건을 알았을 때 폭발 상황과 피해자 이름을 보고 후지가와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실험실을 조사해보고는 나트륨 양이 줄어든 걸 발견했다더군. 마스다는 그 길로 미타카에 있는 후지가와의 집을 찾아갔다.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후지가와는 부정하지 않았고 순순히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더 죽일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 대상이 바로 기지마 교수였다. 마스다의 말에서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 구사나기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다. 이제 너희들은 끝장이라는 후지가와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죽이고 말았다는 것인데 후지가와가 왜 끝장이라는 말을 했는지, 마스다는 왜 죽일 만큼 화가 치밀었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 이 언저리에서 마스다의 설명이 너무 불투명해. 그렇게 된 거군. 유가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뭔가 떠오르는 거라도 있어? 글쎄, 그렇지만 그리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야.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이니까. 설명을 좀 해봐. 구사나기는 친구를 향해 자리를 고쳐 앉았다. 유가와는 팔짱을 끼고 창 앞에 서 있었다. 역광으로 그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에너지 공학과의 전신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지. 예전에는 원자력 공학과였어. 아, 그랬어. 그 편이 오히려 더 알기 쉽다고 구사나기는 생각했다. 명칭을 바꾼 것은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이야. 그와 함께 연구 내용도 조금씩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그렇지만 예전의 연구 테마가 그대로 남아있기도 해. 마스다가 하는 연구도 그중 하나지. 액체 나트륨으로 열을 교환하는 기술도 극단적으로 말해 그 용도는 오로지 하나야. 뭔지 알겠어? 아니, 내가 알 리 없잖아. 하고 구사나기는 쏘아주고 싶었다. 플루토늄을 태우기 위한 원자로. 이른바 고속 원자로에서 열을 꺼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술이야. 몇 년 전에 고속 증식로에 나트륨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기억해? 하고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기억해. 맞아. 나트륨이 어쩌고 하는 사건이 있었지. 그 사고 이후로 이 나라의 플루토늄 이용 계획은 결정적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했지. 그 뒤를 이은 관련 기관의 사고 은폐와 같은 불상사가 방향 전환의 움직임에 부채질을 했고, 그 흐름은 당연히 각 방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관련 기업이야. 유가와는 두세 걸음 이동하여 책장에서 팸플릿 같은 것을 꺼냈다. 사실은 니시나 엔지니어링에 다니는 친구에게 슬쩍 물어봤지. 결과는 내 생각대로였어. 그 회사는 플루토늄이 필요한 시대에 대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연구에서 손을 뗀다는 거야. 후지가와도 그런 흐름 때문에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된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후지가와가 노이로제에 걸린 것도 조금 이해가 가. 자신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분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공을 살릴 수 있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박탈당하기에 이르자 삶의 방향성을 잃고 만 것인지도 모른다고 구산하기는 생각했다. 기업 다음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연구자야. 유가와의 말이 계속되었다. 사실 마스다의 연구 분야도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었어. 아하, 아마 마스다는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거야. 만일 대학이 자신의 연구 주제를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버린다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고 말 테니까. 당연히 승진할 기회도 사라지고 말 것이고. 유가와의 말을 듣고 구사나기는 마스다가 아직 조수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졸업생 후지가와가 살인을 저질렀으니 거의 결정적이라고 해야. 그보다 마스다가 염려한 것은 살해 방법에 나트륨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아닐까? 나트륨은 아주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어. 게다가 대학 연구실에서 분실된 것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 결정적이겠지. 구사나기는 숨을 토해내며 말했다. 후지가와를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마스다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를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 다음 유가와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그가 후지가와를 노이로제라고 말했다지만 그 자신도 노이로제였을지 몰라. 그럴 수도 있겠어. 구사나기는 동의했다. 마스다는 비가 내릴까 노심초사했다고 했지. 역시 그도 처음에는 어디에 나트륨이 장착되었는지 몰랐다는 거로군. 유가와의 물음에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의 주차장 사진을 보고 기지마 교수의 차에 달아두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 그런데 그때는 벌써 기지마 교수가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로 가버린 다음이었지. 비가 내리면 나트륨이 폭발. 아니, 수소가 폭발하여 큰일이 벌어질 테니까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그런 그의 양심이 아니었더라면 난 아직도 기지마 교수가 표적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도 못했을 거야. 유가와는 창에서 눈길을 뗐다. 주차장 사진을 보고 후지가와가 요코모리 교수의 차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어. 학생에게 요코모리 교수의 차가 어느 거냐고 물은 것은 세 차 두 대 가운데 어느 쪽이 기지마 교수 차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지. 기지마 교수의 이름을 직접 꺼냈다가 나중에 폭발이 일어나면 들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거야. 나트륨은 베인베 차체의 안쪽에 순간 접착제로 장착되어 있었다. 그것을 유가와가 가짜와 바꿔치기 한 후 마스다에게 그것을 회수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한 가지 모를 게 있는데 물리학자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구사나기가 말했다. 자네는 언제부터 마스다가 수상쩍다고 생각했어? 그 질문이 유가와의 가슴을 자극한 듯 했다.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후지가와가 쇼난 사건에 관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자네 말을 들었을 때였겠지.
나트륨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벌써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자네는 그걸 내게 말하지 않았잖아. 왜 그랬어? 글쎄, 유가와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랬을까? 설마 비호할 생각은 아니었겠지. 그런 말을 하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하고 유가와가 대답했다. 기즈마 교수였다. 구산하게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번에 정말 신세졌네. 교수는 구산하기를 보고 얼굴을 구기며 웃었다. 저야말로. 구산하기는 고개를 숙였다. 마스다를 유인하기 위해 차를 세이조의 자택으로 되돌려 놓는 일을 비롯해서 기즈마는 성의 있게 협력해 주었다. 기즈마는 유가와와 사무적인 대화를 나눈 다음 방을 나서려고 했다. 그때 구산하기가 교수님 하고 불렀다. 뒤돌아보는 기즈마에게 그가 물었다. 교수님은 왜 후지가와의 수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노 교수는 그의 얼굴을 돌아보며 빙긋 웃었다. 형사님은 스포츠 같은 거 하시오? 유도를 좀. 그럼 아시겠구먼. 어떤 이유든 참가 신청을 잊어버리는 선수는 시합에 나갈 수 없지 않겠소? 또한 그런 선수가 이길 리도 없고 학문도 전투와 같아서 누구에게도 어리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웃더니 교수는 방을 나섰다. 구산하기는 멍하니 선 채 고개만 유가와 쪽으로 돌렸다. 유가와는 빙긋 웃고는 창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다 하고 그가 말했다.